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이 뭐 좀 헷갈리는데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화두는 계속 연준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시작은 아마 뭐 연초부터 랠리를 보였는데 네. 그게 아마 뭐 상당히 혼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전에 연말에 이제 올해를 바라볼 때는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지켜봤던 것과 대비해서 이제 1월 들어서 랠리를 보였던 건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질 것 같다. 거기에서 연준이 정책을 빨리 멈출 것 같다. 또는 연말에는 금리를 내려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시장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더불어서 챗 GPT처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더해지면서 거기와 관련된 AI라든지 그런 테마가 또 붙어서 소위 말하는 뭐 미국의 성장주겠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1월 랠리를 보였는데 과도했다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2월 초에 있었던 연준 FOMC 회의에서 이걸 조금 어느 정도 좀 기대감들을 좀 통제시켜 주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사실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더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더 후퇴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기대했었던 매파적인 발언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내달리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후속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 이외에 어떤 연준 위원들이 그 매파적인 발언을 꺼내면서 어제 시장은 조금 되돌렸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어제 것 뭐 같습니다. 합창을 했죠. 전부 다 매파, 네. 네. 완전 매파적으로. 네. 근데 시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기대를 했었나요? 사실 매파적인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더 환호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렇습니다. 네. 뭐 보통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게 더 좋죠. 당연히 뭐 투자 포지션에서. 들어가 네, 있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근데 네. 한편으로 투자를 뭐 못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뭐 투자자 분들께서도 좀 이득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하시겠죠. 이게 추세로 잡힐 것이냐 아니면 시장은 그렇지만 조금 덜어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많이들 이게 펀더멘털을 동반하는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가격적인 부담이 생기면 반드시 차익 실현 내지는 그런 욕구가 생길 것이다.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될 만한 게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금리 정책은 이제 뭐 금리 고점이 임박해져 간다라는 메시지는 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멘트로라도 좀 그래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관리해 나갈 것이고 시장이 너무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주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좀 시장이 밸런스를 맞춰가는 걸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파월 의장의 FOMC 발언이라든지 또 엊그제 있었던 인터뷰 뭐 이런 거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실 좀 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파월 의장의 그러한 발언들을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좀 의아했죠. 그래서 시장은 더 내달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타 연준 위원들이 좀 보완적인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간밤에 좀 네. 기대라든지 또 네. 시장의 밸런스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금년 들어와서 나스닥이 한 13%, 코스피도 11%, 뭐 코스닥도 더 올라가 있고 유로도 뭐 10% 이상 올라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걱정은 이거 과도하게 올랐나. 근데 지금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펀더멘탈이 뭐 동반되지 않고 그렇죠. 올랐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건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펀더멘탈이 전혀 뭐 따라오지 않은 건가요? 소위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네. 크게 매크로 단에서는 이제 경기라고 네. 일컬어지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죠.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쭉 이제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들이든 실적이 쭉 나오게 되는데 실적은 뭐 이렇게 뭐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은 있는데 일단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건 이제 가이던스라고 네. 표현하는 앞으로 우리의 뭐 기업들의 실적 내지는 매출에 대한 생각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가이던스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발표됐던 작년 4분기 실적과는 좀 별개로 올해 비즈니스에 대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그렇게 밝게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 얘기인즉슨 기본적인 요 주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이익, 그 다음에 뭐 금리라든지 여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는 밸류에이션, 요 두 가지로 나눠볼 때 근본적으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거나 기업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동안 쭉 나빠졌던 거에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펀더멘털을 동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이 될 것 같고.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어차피 좀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의 얘기가 그 예상보다 더 나빴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에 뭐 경기단에서도 작년부터 그리고 연초만 하더라도 IMF라든지 국제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를 경고하든지 네. 누적되는 금리에 대한 부담을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난 1월 동안에 쭉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발언들 그리고 뭐 주요 외사들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 그리고 이게 어떤 크레딧 리스크까지 번질 수 있다는 그 시스템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 우려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는 멈추면서 경기는 더 나빠지지 않겠네라는 판단들이 1월 시장의 랠리를 발동을 시켰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이지 이게 좋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탈은 동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IMF도 성장률 좀 올리지 않았나요? 1월 수정 전망치가 나왔죠. 네. 나왔는데 신흥국 네. 특히 이제 중국을 기반으로 한 신흥국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아, 그래서 미국은 그런- 아니고요. 그렇죠.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못했고요. 네. 뭐 신흥국 같은 경우에서 조금 상향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니 연초만 하더라도 그렇게 경기 침체를 경고했던 IMF에서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게 결국은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기존에는 계속 더 나빠질 거다 수정치를 계속 하향 조정했던 이게 것과 언제 한 비교했을 거죠? 때 IMF 한 게? 지난 1월 말에 지난 1월 말에. 네. 그리고 신흥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디였나요? 뭐 중국, 인도 그리고 뭐 여타 신흥국들이 되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는 추가 빠졌나요?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네, 게 좀 우리는 특징적인 하향 부분이 조정이고, 네. 대만은 있었죠. 대만은 그냥 그랬죠. 네, 네. 이게 중국과 인도. 네. 그렇네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네. 뭐 IMF의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월 들어서 나타났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네. 뭐 소위 말하는 그 뭐 MSCI EM 뭐 네. 같은 경우에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용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월의 수급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리오픈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어떤 EM 시장에 대한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시각들을 갖게 됐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자금의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면 중국을 비롯해서 대만과 한국에 상당히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연초부터 거의 뭐 6조 원 가까이, 그렇죠. 6조에서 7조 원 가까운 네. 지금 자금이 1월에만 그리고 2월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4분기 때도 계속해서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작년 4분기 때 순매수해서 들어왔는데 그 성향 자체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액티브성 성향, 그러니까 EM에 전체적으로 뿌려지고 자산 배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들어오는 성향을 갖다 보니까 작년 4분기에는 들어 올렸다가 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사실 1월 달 연초 들어서 나타났던 그러한 패시브성 자금들 EM 시장에 전체적으로 뿌려지고 비중대로 나눠 갖는 이러한 형태는 패시브의 성격상 먹었다고 해서 바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성격의 자금들은 아니더라. 그래서 사실 지난 4분기랑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에서도 저가 매수 콜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다시 그때처럼 또 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수급의 밑단의 탄탄함이 지난 4분기 때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우리 시장하고 대만 시장이 좀 더 선방을 좋습니다. 하면서 네. 아웃퍼폼을 했는데 특징을 보면은 반도체가 좀 중요한 그렇죠. 나라라는 거, 뭐 수출 비중이 좀 높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연초 흐름 봐도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도 외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연관시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대만하고 한국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반도체라는 산업의 그 거대한 비중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지만 중국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네. 높은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중국의 리오픈 그리고 뭐 3월 달에 있을 전인대에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기대감들 이러한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이쪽 전반적인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런 반도체 쪽과 더불어서 한국과 대만의 특히나 어떤 자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자금 유입 보면은 국내 시장도 예전에는 외국인이 보통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하잖아요. 네. 어제는 플러스 오늘 마이너스인데 요즘은 그냥 쭉 꾸준하죠.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어떤 패시브성의 그게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그거를 있는데 보고 패시브성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꾸준히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액티브도 뭐 시각에 따라서 계속 들어올 수가 네. 있죠. 근데 1차적으로 기본적인 뭐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함을 가지는 거에 대한 현상을 볼 때 이게 정말 자산 배분의 성격인 거냐 아니면 정말 뭐 일들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인 거냐를 두 번째 단계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락시로 볼 수 있는 게 보통은 저희가 뭐 외국인 순매수를 1차적으로는 보죠. 네. 근데 그 2차적으로 볼 때 말씀드렸던 MSCI 그 EM 지수라든지 또 한국 뭐 ETF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를 또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4분기랑 연초부터에 나타났던 형태가 많이 다르다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패시브 거고요. 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예. 실제로 뭐 MSCI EM 그 지수 내에서 어떤 자금의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이게 그 좌수 설정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뭐 그냥 환전해서 바로 들어오는 들락날락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 계좌를 설정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설정한다고 하면 일정 구간 안에서 그거에 맞게 쭉 자금 유출입이 일어나는데 그 신규 마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규 계좌를 1월 들어서 많이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계좌를 설정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고 기존에 트지 않았던 신규 계좌가 설정이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순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거겠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실제 자금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EM 지수에 편입됐던 중국, 대만, 한국과 같은 비중 높은 이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많은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거의 연초 들어서 2번인가 3번만 순매도였던 것 네, 같아요. 요즘은 그냥 외국인은 사겠지. 그런 네. 이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은 이러한 성격이 보통은 뭐 패시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이고 시장에서 뭐 시총 비중별로 또 사니까. 뿌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대만에서는 시총 비중이 높은 반도체나 전기전자 쪽으로 집중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그러다 없는 보면은 거죠. 지수가 또 올라가고 대형주 플레이를 하다 보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전략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이러한 순유입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 상황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따라가는 형태로 해서 이제 수급적으로 시장을 상당히 단단하게 만드는. 그래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어떤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뭐 연초 들어서 뭐 나스닥도 물론 이제 뭐 금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뭐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대만 이렇게 주요 국가들의 주가 수익률 중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초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국이 만일에 오르면 주가가 만일에 오르면 경기 민감주가 많고 또 이런 이제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니까 확실히 아웃퍼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건 뭐 오르기만 하면 그럴 것이다. 그렇죠. 그랬는데 뭐 물론 더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도 13% 올랐어요, 사실은. 코스피도 11% 오르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약간 빠질 거를 감안하면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은 물론 빅테크가 요즘 난리가 났으니까 그런 게 좀 뭐 S&P는 7%밖에 안 올랐으니까 네.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그 연초에 그 많이 얘기하던 이런 이유로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주식이 국내 주식이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 하는 건 아직도 유효한가요?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탑다운 어프로치를 하다 보면 네. 어느 분야가 더 선호도가 있는지를 좀 측정을 하기도 네. 해요. 시작점이.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년에 걸쳐서 미국 콜로 나홀로 독야 청청을 했었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든 국가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었다라는 네. 생각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상당히 좀 선호하는 현상들이 네. 있었는데 아까 뭐 IMF의 수정 전망치에서도 신흥국의 상향 조정 기본적으로 중국을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가 이렇게 쭉 파급 효과를 지니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매크로 단에서의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빴던 거에 대한 순환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는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이슈가 붙으면서 네. 그리고 그동안 특히나 테슬라는 작년에 엄청 맞아요. 나쁜 뭐 네. 온갖 악재들을 다 끌어 모으면서 가격을 많이 부러뜨렸는데 1월 들어서는 거의 저점 대비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불이 200불 됐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호재가 덧붙여지면서 뭐 빅테크 전반적으로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뭐 다우 지수보다는 더 퍼포먼스가 좋은 이런 형태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고 어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금리에 대한 연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는 훨씬 그 경기 민감보다는 성장주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워낙에 가격 메리트가 생긴 상태에서는 나스닥이 좀 좋았을 수도 있죠. 이머징 그렇지만 마켓 전체적으로는 그다음에 이머징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달러 약세를 바탕으로 한 자산 배분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자금들의 흐름에 비추어 봐서는 이머징 시장에 대한 금융 시장에서 상대적인 선호도는 계속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기를 잡고 기본적으로 뭐 큰 틀에서는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올해 내내 아마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달러 약세가 올해 내내 재료가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국내 주식 이렇게 보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야 이게 2,400 밑으로만 안 빠지고 네. 좀 버티면 뭐 나빠도 그냥 거기서 좀 살아나고 그러면 그래서 2,400, 2,600만 조금만 좀 버텨주면 한 번은 오히려 또 진짜 막말로 다시 3,000, 3,300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2,400, 2,600 우리 좀 이렇게 다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보다 사실 올라왔잖아요. 네. 다시만 안 내려가면 좋겠다. 이게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뭐 그런 악재라고 다시 뭐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시 또 2,200대로나 우리 몇 달 동안 봤던 레벨로 네. 저는 이 레벨에 있는 게 진짜 몇 달만 버텼으면 네. 위로 한번 갈 것도 같은데 네. 너무 불안한 거죠. 네. 야 이러다가 또 팍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 어떻게 저희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이제 뭐 가까운 과거로 거슬러 예, 올라가면 2,100, 200, 예. 2,280, 2,150 예, 두 번에 예. 걸쳐서 더블 바닥을 예. 만들었었고 상단을 2,500으로 딱 갇혀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2,500까지 왔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서 또 상단에 막혀서 더 내려가는 예.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내려갈 때 과거에 두 번에 걸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2,100, 2,200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나쁜 그림에서 또 모든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네.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버텨주기만 한다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있다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그림으로 네. 수급 쏠림이라고 예. 할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버텨주기만 한다면 지금까지는 대형주나 어떤 특정 섹터에 집중, 전기전자에 집중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뭐 어떤 옥석가리기라고 하죠. 기본적인 종목 장세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뭐 2,300, 400선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더 빠질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의 형태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들의 생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연초부터 나타났던 자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뱉어내더라도 작년 4분기와 같은 자금의 성격이 주도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가격 수준이라는 게 밸류에이션도 거의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국은 거의 12배를 넘어섰다가 조금 12배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비쌉니다. 비싼 건 맞는데 그 비싼 거에 대해서 기업 실적들의 추정치를 상당 부분 깎아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뭐 부담스럽기 때문에 2,500에서 더 업사이드를 당장 보기보다는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고는 보여지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4분기에 봤던 것과는 다르게 좀 버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뭐 연초부터는 대형주 뭐 장세였지만 이제는 조금 뭐 중소형주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보고 큰 있습니다. 차이는 그 캐시플로우, 에머징 마켓으로 들어오고 있는 캐시플로우. 또 국내 시장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뭐 그야말로 밑에서 펌프질을 하고 있으니까 네. 새로 들어오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일단은 전에하고는 다르다.
네, 저는 좀 뭐 개인적인 이건 뭐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네네. 그냥 네. 주변 사람 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네. 건데 네. 이제 개인들도 그렇죠. 지금 뭐 외국인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봐야 될까라고 봤을 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계속 금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나 매크로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높은 금리를 기반으로 한 픽스드 인컴 같은 거에 안전하게 넣어뒀다가 후익을 도모하는 형태. 그게 결국은 뭐 한창 주식할 때는 뭐 신용융자도 많이 땡겨 쓰고 뭐 대출도 받아서 주식하는 그런 그림도 나타나는데 뭐 현재 뭐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만큼 위험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픽스드 인컴 상품에 내 자금을 집어넣을까? 그렇지 않고 어떤 주식을 해볼까? 이런 상태에서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한계가 왔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또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월 달에 조금 스프레드를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만기 또는 2년 만기의 예금 상품이나 어떤 픽스드 인컴에 들어가서 1년을 버티는 것보다 이제부터 어떤 주식에 대한 1년을 놓고 보면 지금보다는 고점이 높을 것 같다. 그렇다면 뭐 물론 거기에 대한 위험을 테이킹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예금 상품보다는 어떤 뭐 이런 주식과 같은 위험 상품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뭐 주변에서는 종종 하십니다. 그렇다는 건 1월 달에 우리 그 개인들이 7조 팔았을 때 네. 그때 5조가 채권으로 갔다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은 채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채권도 개인들? 개인들의 어떤 그 저희들 뭐 리테일 쪽에서 측정을 네. 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좀 많다. 네. 라고도 보여지는데 결국 지금까지 작년부터 이어왔던 그런 패턴들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뭐 1월 들어서 시장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모습을 기반으로 올해 어떤 주식에 대한 생각들을 할까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어떤 뭐 개인들의 어떤 자금 흐름 자체가 계속 주식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는 조금 더 선회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에 대해서는 호가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뭐 매크로는 뭐 그리 좋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 심리도 좀 조금은 최악은 아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거래라든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본이 아니라 뭐 부채까지도 네. 끌어와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자금 전체적인 뭐 개인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부동산에 들어갈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 뭐 작년에는 채권 쪽에 더 강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지셔닝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그 채권에 대한 생각들을 주식 쪽과 함께 좀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생겼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의 흐름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말씀 들어봤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안영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